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걸 놓고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몸싸움은 잠시 멈췄지만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도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없앤 혐의 등을 받는 자회사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같은 증거 없애기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회사에 따로 사무실을 차리고 IT 전문 인력까지 데려와 자료를 없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1박 2일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결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육자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해법을 놓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을 상대로 한 줄기세포 치료가 관심을 끌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까지 유통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암까지 고치는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치료제를 먹였다가 오히려 일찍 죽은 반려견도 있었습니다. 5G 가입자를 늘리려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선 판매 현장에선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 제 돈 주고 산 소비자만 손해라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사안을 놓고 국회에서의 대치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직접적인 몸싸움은 자제했지만 여야는 서로 고발전을 펼쳐가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주말 동안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번 주 초 이르면 내일부터라도 다시 충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지금 뒷모습으로 언뜻 봐서는 좀 조용한 것 같기는 한데 역시 오늘도 민주당과 한국당 일단 국회에서는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선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할 정개특위, 사개특위 현재까지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실인 국회 본관 445호실에 직접 들어가 맡고 있고요. 또 사개특위 회의실인 220호 역시 한국당 관계자들이 막아선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3층 예결위 회의장에 대기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의 개의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몸싸움은 없었지만 두 당 의원들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설전을 벌였고 그만큼 긴장감은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직접적인 몸싸움은 없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오늘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발을 하고 또 맞고발이 이어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민주당이 먼저 지난 금요일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한국당 역시도 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늘 2차 고발을 예고했고 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홍영표, 나경원 두 당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저희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 사개특위위원 사보임에 반발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이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사보임이었고 문 의장 취임 이후 받아들인 사보임만 238건에 달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에 뉴스가 진행되고 또 뉴스가 끝난 이후에 기습적으로라도 회의가 열리고 또 그래서 두 당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오늘 회의 소집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내부 갈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국민 여론 감안해서 주말이라도 난장판 같은 모습 보이지 말자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은 이번 주를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빠르면 내일부터 다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최재원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심상정 위원장의 이야기대로 오늘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은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회의, 이르면 내일이라도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특위에 소속돼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 4명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찬성 입장이지만 일부라도 입장을 바꾸면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열세를 지은 바른미래당 4인방은 정개특위 김동철, 김성식, 사개특위 최입의 임재훈 의원 등입니다. 이들 중 일부가 이탈하면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최입의 의원의 찬성표를 막기 위해 아예 사무실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편찮으신데 몸도 안 좋으신데. 당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한때 이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최 의원은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지 말라는 글을 올려 찬성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사보임 논란 끝에 권인희 의원 대신 투입된 임재훈 의원 역시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김동철, 김성식 의원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이들은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연이은 사보임으로 당 내용이 크게 달한 만큼 일단 순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다수의 횡포입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당 내용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로 김동철, 김성식 의원이 기존 입장을 바꾼다면 선거제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예, 주말 동안 이렇게 잠시 소강 상태였지만 당장 내일부터 다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극한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런 강한 충돌에는 각 당마다 또 각자의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소라 기자, 한국당이 일단 국회법에 따른 처벌 위험성까지 감수를 하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맞서는 이유,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같은 거대 양당에도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소수 정당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 한국당은 소수당인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의석수를 늘려서 결국은 여당을 지원하게 될 거라고 가정부터 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해찬 대표가 말한 260석 그리고 20년 장기 집권 플랜의 시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발 수위 상당히 높습니다. 이전에 한국당이 의원들이 이제 보여준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당이 지난 1월에 중앙선관위원 임명에 반발해서 짧은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간헐적 단식이다, 또 웰빙 단식이다 이런 비난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 모두가 고발되더라도 계속 싸우겠다고 말할 정도로 양상이 다릅니다. 스크럼을 짜서 바닥에 들어 눕기도 했고 초선, 재선, 중진 의원 가리지 않고 24시간 농성 중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년 총선 공천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예.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의 당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남길수록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과거 이제 선진화법 이전의 국회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흩어져 있던 보수 세력을 한데 뭉쳐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해서 내년 총선을 보수 대 진보 1대1 구도로 가져가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이런 대응 방식이 내년 총선에서 실제로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네, 강경 대응으로 보수층은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은 이탈하게 될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한국당이 폭력 보수로 전락했다. 또 총선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망쳤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국회 충돌이 계속되면은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히 공수처법 등 개혁안은 반드시 관철을 시켜서 내년 총선을 개혁 세력 대 개혁 세력의 구도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당의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고발을 취하지 않는 등 무관용 원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부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의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1박 2일 동안 정상회담을 하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비핵화 해법을 놓고 주변국들 간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것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7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Но никаких новых планов мы не обсуждали, потому что они не нужны сейчас. Нужно исполнять то, о чем мы договорились. Мы это делаем. 러시아와 중국은 2017년 단계적 해법을 내놨습니다. 북핵 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 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겁니다. 이 로드맵은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육자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Глубоко убежден, что если мы дойдем до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нужно будет вырабатывать какие-то гарантии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이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육자 회담 방식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다자대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회담을 열고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놓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골프 회동 같은 친교 일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담의 핵심인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삐걱거리는 모습도 노출이 됐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밀월 관계 속에 불협화음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듯 끄덕이던 아베 총리가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I think it can go fairly quickly. Maybe by the time I'm over there, maybe we sign it over there. 무역 협상 타결 시점을 언급한 돌발 발언에 당황한 기색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예상치 못한 발언에 아베 총리가 휘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틀간 이루어진 미일 정상회담은 밀월 회담을 방불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의 49번째 생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골프 회동도 했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조는 특별하니까라며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화장실을 안내해줬다고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핵심 의제인 무역 협상을 두고는 삐걱거렸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농업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농산물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서둘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다음 달 국빈 방문,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달 연속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를 두고 일본 매체들은 양국의 친밀함보다 무역 협상 조기 합의를 위한 압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그동안 삼성은 계열사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런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과거 삼성의 컨트롤타워로 불린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직접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제 리포트 먼저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법조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양모 상무 등 2명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인멸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과거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나섰다는 겁니다. 검찰은 사업지원 TF 임원 등이 IT 전문 인력을 데리고 와서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에피스 별관에 따로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에피스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업지원 TF가 직접 가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결됐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법조팀 송우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지금 검찰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보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곳이 삼성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곳인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이해하려면 과거 미래전략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미래전략실은 과거에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곳인데 삼성의 2인자라고 불린 최지성 전 부회장이 이끈 바 있습니다. 네, 그때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 조사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막강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서 2017년에 해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생긴 게 바로 이 사업지원 TF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이 삼성 측은 이 TF를 놓고 전자 계열사의 전략과 인사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또 규모도 미전실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증거인멸에 관련된 TF 관계자들이 상당수가 과거 미래전략실 관계자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미전실 출신들이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까지 삼성이 주장했던 계열사 차원의 문제다. 이것과는 조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요. 사업 지원 TF에서 직접 나와서 한 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열사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거였다.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분식회계의 목적이 승계 작업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컴퓨터 등의 특정 단어를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들을 지웠는데요. 네. 이때 사용된 키워드들, 이때 사용된 단어들이 네. 합병, 미전실, 그리고 JY 이런 단어들입니다. 거의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 승계 작업과 관련된 키워드들이라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겠군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이제 쌈바를 넘어서 그룹 차원으로 좀 확대될 거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룹 차원으로 향하는 수사의 첫 단계가 내일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 심사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내일 있는데요. 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를 그룹 차원으로 빠르게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면서 이 동물병원에서 보다 쉽게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을 상대로 검증도 안 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가 유통이 되고 심지어 이 약을 먹고 죽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이 난치성 질환까지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9년을 함께한 반려견 꼬순이가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겁니다. 견주 이민우 씨는 이날 수의사가 건넨 줄기세포 치료제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약품 홍보물엔 암세포가 80% 사멸됐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임상 결과 폐암 말기인 몰티즈가 복용 후 3일 만에 호흡이 안정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꼬순이의 죽음은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좋은 추억을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힘들어져가지고 호흡이 거칠어져서 잠도 못 잘 상황이었거든.
당시 수의사는 제조 일자, 성분 등 정보가 적혀 있지 않은 약품을 처방전도 없이 줬습니다. 더 알아보니 해당 줄기세포 치료제는 무허가 약품이었고 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만들었습니다. 그 임상계획서가 저희가 받은 적도 없고 공약품 쪽으로 등록된 데도 아니고. 수의사는 취재진에게 무허가 약품인 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반려동물에는 효과를 받고 부작용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작용이 아직까지 되게 크게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먹는 거는 더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반려동물에 투약한 병원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어느 생각했을 때 어떤 애들은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있었고 어떤 애들은 했는데도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습니다. 협력병원만 전국적으로 26개에 달하는 해당 제조업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 프로모션 문자로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50건, 50케이스 필요하신 분들 카페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드렸어요. 제조업체 측은 관련 법을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를 직접 조사한 고양시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검역본부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같은 스마트폰을 누구는 비싸게 사고 또 누구는 싸게 사지 않도록 법으로 보조금 액수를 정해놓은 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5G 폰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게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판매 현장에 가봤더니 수십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주겠다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최신형 갤럭시 5G 모델의 단말기 값은 약 140만 원. 공시지원금에다 대리점에서 추가로 주는 지원금까지 모두 받아도 82만 원 넘게 줘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을 몰래 주는 매장에선 달랐습니다. 서울의 한 전자상가 매장.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호객 행위가 이어집니다. 단말기 값을 물었더니 말로 하지 않고 계산기에 숫자를 찍어서 액수를 보여줍니다. 그게 최대예요? 기획값이 140이에요. 51만 7천 원. 불법 보조금을 30만 원 넘게 주는 셈입니다. IPTV나 인터넷 등을 함께 연결해서 바꾸면 휴대전화 단말기는 0원,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도 합니다. 딴데 안 가시고 저한테 바로 하시면 이만큼 해드리세요. 이런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이런 불법 보조금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기승을 부립니다. 5G 폰 출시에 보조금 뿌리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단통법의 취지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투명하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5년 동안 통신사들의 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누구나 같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같은 기종도 어디서 어떻게 흥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소비자의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째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33만 원으로 묶인 보조금 상한액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호 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해 출혈 경쟁을 벌이던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한숨 돌렸습니다. 최신 기종이 나올 때마다 불법 보조금이 돌긴 했지만 전체 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조금 경쟁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 원을 넘겼는데 단통법 시행 뒤인 2015년부터는 7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2014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배가 넘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단통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투명하게 알리고 통신 서비스와 휴대전화기를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급형 단말기를 여러 종류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사찰을 찾지 않는 등산객에까지 통행료를 걷어서 논란이 컸던 곳이죠. 지리산 천은사 앞길이 32년 만에 무료로 개방됩니다.
내일부터 통행료를 없애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지리산 노고단을 거쳐 남원으로 이어지는 861번 지방도로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려진 매표소에서 1인당 1,600원씩 통행료를 걷습니다. 지리산 3대 사찰인 천은산은 1987년부터 이런 식으로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는데도 징수는 계속됐습니다. 등산객과 시민단체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데도 돈을 내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찰 측이 패소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사찰 측은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 최근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통행료를 없애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40억 원을 들여 탐방로를 정비하고 사찰 주차장을 리모델링하기로 한 겁니다. 국립공원 안에 사찰에 토지가 들어가 있는데 입장료만 부합되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편리함을 주고자. 지리산길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무료로 열립니다. 하지만 속리산 법주사와 설악산 신흥사 등 전국 사찰 25곳이 여전히 통행료를 놓고 등산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조심 도로에선 올해부터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췄습니다. 서울시 전역과 전국 도심으로도 곧 확대될 예정인데요. 시속 50km는 너무 느린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속 70km로 달렸을 때와 비교해보니까 목표한 곳까지 가는 데는 3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일어나는 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택시 3대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속도를 달리해 도심을 달려보는 실험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리는 차량에 타고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전체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절반가량인 10.4km를 달리는데 15분 55초가 걸렸습니다. 60km는 18분 42초, 50km로 달린 차는 19분 2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60km와 50km로 달린 차량의 도착 시간 차이는 고작 20초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20%가량 낮아집니다. 실제로 재작년 대구 일부 도심 구간의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춰봤습니다. 사고 발생 건수는 30.7%, 부상자 수는 31.1% 줄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같은 구간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70km나 60km나 50km 와도 사실 똑같다는 그걸 오늘 느꼈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하향 조정해도 도시 일반도로 통행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의 최대 서식지입니다. 이맘때면 수백 마리가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좁은 바위섬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자리 다툼도 벌어지는데요. 올해엔 널찍한 새 쉼터가 생겨서 물범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100길로 230km 떨어진 백령도 한이바다. 검은 눈동자를 가진 점박이 물범은 이곳 상징입니다. 겨우내 중국 보하이만에서 새끼를 낳고 봄이 되면 따뜻한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거의 유일한 바다 표범입니다. 무분별한 포획에 개체수가 크게 줄면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 친구들의 경우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만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보호가 이제 좀 가치 있는 종으로. 점박이 물범은 먹이를 잡을 때 말고는 바위섬이나 해변에서 햇볕을 쬐며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백령도에는 쉴 공간이 부족해 치열한 자리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점박이 물범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길이 20m, 폭 17.5m의 인공섬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점박이 물범뿐만 아니라 점박이 물범이 잡아먹는 우럭이라든지 놀래미,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심성이 많고 예민한 점박이 물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새 쉼터가 자리 잡기까지는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다라라탑의 최근 모습입니다. 네팔에서 가장 높았던 이 건축물은 4년 전 이맘때 무너졌는데요. 8,900여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강했던 지진 때문이죠. 아직도 많은 네팔인들은 그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4년 전 공포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무너진 전봇대는 차를 덮쳤고 뿌리채 뽑힌 나무는 이곳저곳을 뒹굴었습니다. 거리에는 다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खेल्न जाँदाखेरि मम्मी आउनु भएर लिएर जानुभयो घरमा जाँदाखेरि दाइ भूकम्पले परेर 아이들 대부분이 4년 전 재앙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होइन म 5 सेकेन्ड मात्र भएको थियो बाहिर निस्केको ठ्याक्कै भूकम्प आइदिएर क्या मेरो साथी आएर जिउस बोलाएको भएर बाँचेको. 7.8 강진이 덮친 그날 네팔의 지진 피해는 유달리 심각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낮았고 주택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8,900여 명이 숨졌고 2만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배움터이자 보금자리였던 학교 2만 4천여 곳이 무너졌습니다. नराम्रो लाग्यो नि बेसी डर लाग्यो अङ्कलले ठुलो चौरमा जाऊ भने हजुरआमा बित्नुभयो. 4년이 흐른 지금도 네팔 곳곳에선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 가장 높았던 탑은 평범한 건물 높이로 주저앉았고 옛 왕궁터 곳곳엔 무너진 사원이 섞여 있습니다. 대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도 여전합니다. पारि भूकम्पले आमा पुरेर मर्नुभयो यस्तो घरले कति दिनसम्म आमा भेट्न जान पाइन. 아이들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아동 인신매매 범죄가 지진 직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사창가와 공장에 팔려가야 했습니다. यो दलालीहरूले चाहिँ यो सानो बालिकालाई बेच्दै रहेको पैसा लिएर बेचेको. 하지만 구애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폐허 속에도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신도팔 측의 국제구호기구가 지은 학교입니다. 3살 넘는 어린이부터 우리나라의 고등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 학교는 총 300명 넘는 아이들의 배움터입니다. 학교 곳곳에는 이렇게 휠체어를 탄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가 마련돼 있고요. 또 외부인의 출입도 막을 수 있는 담장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 지역의 90% 이상의 학교들이 건물들이 무너져서 그 지진이 났을 때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었고 또 아이들이 놀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언제나 이곳에 와서 친구들과 편하게 공부하고 놀고 좋은 기억의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새 보금자리에서 밝은 미래를 꿈꿉니다. डाक्टर बिरामी मान्छे जुन बुद्ध लामाको गीत गाउँछु मैले धेरै जसो पछिको सपना अब त गएर सिङ्गिङ गर्ने त्यति हो. 최근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연쇄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구호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을 당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조언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유럽연합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즉석 하모니카 연주를 했습니다. 불탄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건을 응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노트르담 대성당 주위에선 지금 거리 공연과 콘서트가 이어지며 재건을 위한 음악 응원전이 뜨겁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유럽의회 의원이 하모니카를 꺼냅니다. 본회의장에 하모니카 소리가 울립니다. 슬로베니아 출신의 로이저 페테룰레 의원이 즉흥 연주한 것입니다. 그는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주한 곡은 환희의 송가, 즉 유럽연합 찬가입니다. It is our responsibility to keep Europe together and let rebuild Notre Dame.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하자는 음악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첼리스트 고띠에 카푸숑은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도 그의 연주 장면이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대성당의 복구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5년 내에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유천 씨가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박 씨를 불러서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로 경찰은 다음 주 말쯤 박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면서 구속된 강모 씨가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강 씨는 진정서에서 당시 도주 우려가 없었는데도 경찰이 자신을 긴급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7년 7월까지 근무한 안 전 대표가 문제가 된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던 걸로 의심하고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노동절을 사흘 앞두고 서울 보신각에서 전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주노조 측은 법정 휴일인 노동절에도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허락 없이 쉴 수 없어서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는 등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예,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바로 한국당에 대한 민주당 측의 평가입니다. 자, 퇴임을 얼마 앞둔 민주연구원장, 그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론조사 같은 거를 종합해보니 한국당에 대한 비토 정도가 압도적이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당신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찍고 싶다는 선호도보다 절대로 찍지 않겠다는 비토의 강도가 훨씬 더 높다는 설명인데, 자, 그러면서 김민석 원장은 이런 걱정, 한나라당, 한국당에 대한 이런 걱정도 곁들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대선은 박근혜가 망치고 지선은 홍준표가 망치고 총선은 나경원이 망쳤다 소리를 나중에 듣게 될 것 같다. 나경원 대표의 이 생각 없고 개념 없는 일종의 관종 정치, 이것이 자한당이 망하게 할 1등 공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으면은 뭐 기분이 별로일 수 있는 그런 발언이군요. 옳은 뭐 진단일 수 있지만 여당의 이런 진단, 지금 한국당과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당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인데, 하지만은 사실 당내에서도 좀 비슷한 진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요? 그렇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민주연구원과 라이벌 관계죠.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소장인 김세현 소장이 요 근래 인터뷰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당은 지금 극우화가 해소가 안 되는 상태다. 건전한 중도 보수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꼰대 정당 이미지 탈피가 지금 한국당의 과제다. 이런 식의 그 인터뷰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자, 한국당이 이제 최근에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지지율 면에서는, 당 지지도 면에서는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내에서 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5.18 왜곡 발언, 또 반민특위 왜곡 발언, 또 탄핵 부정 세력을 끌어안는 모습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또 그게 그만큼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런 건 또 사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의 극우화가 진행이 될수록 반대로 중도 외연의 확장이 그만큼 어려워져서 내년 총선에선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네. 특히 꼰대 문화를 탈피해야 된다 앞에 진단을 했었죠. 하지만 어제 장외 집회에서 나왔던 이런 발언들을 들어보시면 꼰대적인 그런 문화를 탈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인데,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배현진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늘 예쁜 아나운서였는데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가 우리 배현진, 예쁜 우리 배현진을 민주추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배현진 위원장이 민주투사인지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저 상황에서 왜 예쁜 아나운서다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인 거군요. 예, 역대 큰 선거들 보면은 분명히 중도층 또 부동층을 누가 끌어안느냐에서 그 선거 결과 성패가
결정이 되고는 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분석들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역시 유행가 가사 같은 내용이군요. 무슨 내용입니까? 자, 이거는 지금 바다 건너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주자들 모두가 70대 이상의 연령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현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73세지만 민주당의 주요 주자들이 대부분 다 70대 후반과 7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에서 누가 되든 미국 역사상 최고령 당선 기록을 만들게 되고 또 누군가가 되든 간에 임기 중에 80세를 넘거나 80에 가깝게 됩니다. 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고령에 따른 건강 우려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는 대통령이 되기엔 너무 늙었다라는 식의 칼럼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대선 후보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층이 네거티브 요소로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그나마 미국에서 이렇게 민주공화 유력 주자가 모두 70대라 그러면은 그런 어떤 건강 논란 같은 거는 좀 피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마다 단골 네거티브였습니다. 당장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측이 그 TV 토론, 스탠딩 TV 토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니까 다른 후보들이 다 자, 그러면 2시간 서 있을 수가 없으면 누워서 국정 운영을 할 거냐 이런 식의 어떤 건강 의혹으로 제기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전혀 상관없으니 서서 하자 그래서 서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또 앞서서 반기문 유엔 총장 상당히 2016년 당시에 대선 출마설이 항상 많이 커졌을 당시에 건강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70대가 넘었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체력이나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70세와 또 지금의 70세는 나이가 똑같은 나이가 아니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내년 11월이 이제 미국 대선이죠.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선거전이 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좀 흐리긴 했지만 미세먼지 없는 맑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남부 일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요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모처럼 미세먼지가 거친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카페 대신 공원으로 향합니다. 새 운동화를 신은 아이도 엄마와 산책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없이 강가를 마음껏 달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초미세먼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약간 쌀쌀하다 싶은 바람, 물기를 머금은 구름이 공기를 씻어내면서입니다. 내일도 비슷하게 먼지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은 차분한 주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강릉은 19도, 부산과 울산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했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낮 기온이 2에서 8도 정도 낮았습니다. 중부지방 일부에는 약한 비가 왔고 오늘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약한 비가, 수요일부터는 강한 바람과 함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